러시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결함을 활용하고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킬 스위치입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라 우크라이나는 전쟁 승리를 위해 계속 누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해온 일입니다. 석유가 타오르고 러시아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푸틴이 무엇을 시도하든 이제부터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러시아 흑해 연안의 크라스노다르 지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워 자주 공격 대상이 되는 크라스노다르 지방에는 투압사 석유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 터미널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거점 중 하나로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들이 이곳에서 석유를 실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 출항합니다. 최대 가동 시 투압사는 터미널 인프라와 시설 내에 구축된 정유소를 통해 연간 약 12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압사는 아직 최대 가동 중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어망의 치명적 허점을 이용해 투압사를 계속 공격하며 이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투압사 터미널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도착한 그 드론들은 관광이 아닌 파괴를 위해 왔고 실제로 터미널에 추락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거대한 화재와 유독성 검은 연기가 발생했고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가 저장 시설에서 유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발성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익숙해졌어야 합니다. 5월 1일 공격은 이 터미널을 겨냥한 16일간 집중 공격 중 네 번째였습니다. TF 인디펜던트는 반복 공격으로 며칠간 화재가 계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점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소 운영이 중단되고 러시아 석유 수출도 흑해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 그 해답은 곧 살펴볼 러시아 전체 방공망의 치명적인 결함에 있습니다. 이 결함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투압사에 대한 연속 공격도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 석유가 킬 스위치라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최대한 무력화하려 합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5월 4일, 4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의 14개 정유소와 주요 석유 거점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400km 떨어진 정유소가 공격당한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에서부터 발트해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의 석유 항구 허브 역시 반복적인 공격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높이 날아가 강하게 타격했고 어떻게든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월 우크라이나의 석유 시설 공격 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는 조직적인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투압사와 러시아의 수많은 다른 정유소, 석유 터미널에서 전쟁 승리의 열쇠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공격들 덕분이며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킬 스위치를 찾아냈고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터미널을 상대로 개별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효과적이었고 장비를 손상시키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단일 공격만으로 전체 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석유 인프라가 넓게 퍼져 있어 한 번에 모두 파괴하려면 매우 강력한 미사일이 다수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량의 드론을 반복적으로 발사해서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하나씩 불태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 새로운 전략이 부상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120회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중 81건 이 정유시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략으로 약 130억 달러 석유 수익을 잃었습니다. 이 전략은 석유시설을 한 번 공격한 뒤 몇 주 또는 몇 달 후 다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킬 스위치 반복 전략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수리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많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6년에 달라졌죠. 투압사가 16일 동안 4번이나 공격당한 건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우크라이나 안보협력센터의 집행이사 드미트로 지마일로가 말했듯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드미트로 지마일로는 투압사가 왜 또 공격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현재 작전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정밀한 공격으로도 한 번에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신 이 시설들의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결국 0으로 만드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두려움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정유소나 석유 터미널에서 근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불이 꺼질 때까지 며칠간 강제로 출근을 못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드론 공격이 있은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공격이 이어집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출근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석유가 불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운이 나쁘면 다음 드론 공격 때 불타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압박은 실제 공격만큼이나 러시아 석유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전쟁의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돈과 최전방 병력입니다. 후자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왑사 같은 시설에서 정제된 석유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트왑사는 흑해 항구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본토와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 일부를 멈출 때마다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석유 제품이 전선의 푸틴 졸개들에게 가는 공급이 방해받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크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으로 인해 연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차량들이 멈춰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왜 나쁜 일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도보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군인들은 장갑차나 탱크에 있을 때보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더 쉽게 표적이 됩니다. 게다가 연료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느린 진격 속도를 넘어서는 진정한 작전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기계화 공격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석유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푸틴이 러시아 전쟁 기계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석유 판매는 다소 시비가 엇갈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에피퓨리 작전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은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이 수로를 대부분 차단할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석유 가격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걸프 지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란의 최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유가는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 덕분에 석유 판매로 인한 수익이 크게 증가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포스트는 러시아가 원유 한 배럴당 실제로 받는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러시아가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2026년 전망치보다 795억 달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투합사 같은 시설을 계속 공격해 러시아에 큰 재정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5월 1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26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지금까지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5년 전체 손실의 절반을 크게 넘는 수치로 약 3분의 1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 전략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석유와 가스 수입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가 4월에 석유와 가스 수입으로 114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높지만 기준치보다 겨우 2억 8천만 달러 많은 수준입니다. 이 기준치는 배럴당 59달러의 예산 가격을 사용해 계산된 것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배럴당 59달러 기준 예상보다 약간 높다는 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급소를 거듭 타격하는 것은 석유 시설을 계속 공격해 푸틴의 전쟁 자금을 약화시키고 군인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 뒤엔 러시아가 해결 못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치명적 결함입니다. 결함을 밝히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매주 자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치명적인 결함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반공 딜레마에 빠져 있고
푸틴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가 침입자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데 강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상대할 때 가장 큰 약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너무 넓기 때문에 방공 인프라가 너무 넓게 분산돼 있어서 석유 시설에 설치된 방공망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정유소와 터미널이 흩어져 있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으려 방공망을 투합사로 옮기면 우크라이나는 다른 목표를 골라 러시아가 다시 방공망을 옮길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항구들에 대한 공격을 조금 줄이고 투합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투합사가 우크라이나가 노릴 수 있는 가장 약한 목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러시아의 규모뿐만 아니라 방공체계 운영 방식에서도 비롯됩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방공을 다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시스템이 모두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요격 확률을 높이는 촘촘한 방어층을 형성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은 방식이죠. 다층 방공 시스템은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처럼 넓은 영토 전체에 이런 방어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러시아가 모든 석유 시설과 군사 인프라에 필요한 수준의 방어를 제공하려면 수만 대의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방어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련 레이더와 기타 장비뿐만 아니라 충분한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대신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물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다층 방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목표를 공격하는 것뿐이며 그러면 러시아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다른 곳에 다층 방어망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실적을 효과가 있는 밀집된 방어 방식을 포기하고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망을 분산시킬까요? 후자를 선택하면 목표물이 완전히 노출되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전자를 선택하면 가능한 많은 목표물에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하지만 그 보호는 원래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진퇴양난이죠. 푸틴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이용해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 특히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드론 한 대당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투합사에 드론 10대를 보내 2대만 통과해도 그 드론들은 여전히 불길을 휩싸이는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불길은 번져나가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직접 타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불에 타버릴 수 있습니다. 번지는 화재와 2차 폭발, 이 우크라이나의 빗나간 드론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대신 해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명령을 따르며 스스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어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푸틴은 모스크바 방공망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어 강화를 위해 다른 지역 방공 시스템을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푸틴은 자신이 드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보호를 위해 러시아의 더 많은 지역이 희생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공 시스템을 배치함으로써 그 약점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스틴 브렁크, 즉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선임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점점 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중거리 및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드론을 직접 요격하려는 헬리콥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롱크는 러시아가 판치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이 러시아 방공망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브롱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투합사와 같은 시설 주변의 방어망을 계속 뚫고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투합사의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가 보내는 공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RUSE라는 싱크탱크도 2025년 9월에도 흥미로운 예측을 했습니다. RUSE의 잭 와투닝 박사는 9월에 러시아가 2월쯤이면 거의 방공미사일을 소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더 많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4월 말까지 러시아가 방공미사일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소모해야만 합니다. 워트링의 예측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 러시아 발트해 항구를 반복 타격하고 16일간 투합사를 같은 방식으로 공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미사일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에 다다른 방공망으로 이 시설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형편없는 러시아 방공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넓어 모든 군사 및 에너지 시설에 다층 방어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방어망이 너무 얇아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으려 잘못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공습의 양과 깊이, 위력을 높이면서 미사일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그 시스템들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 방공 문제는 일부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모두에서 그 방공망을 겨냥해 버리고 있는 조직적인 공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러시아 방공 인프라를 상대로 492회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발생한 공격조차도 러시아 본토의 방공 문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틴은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로 보낼지 아니면 러시아 내부의 방공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스템이 지키던 영토를 희생할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공 방어 장비 1373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도 전혀 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 11일 보고서에서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단 7일 만에 러시아의 방공망 1억 3,100만 달러어치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BUK M3와 TOR-M2가 공격에 의해 파괴됐고 레이더 기지와 ES-6 퉁구스카 대공 시스템도 함께 파괴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방공망을 새로 구축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방공망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을 많이 파괴해 남은 방공망에 미사일을 충분히 비축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죠. 빈정거림은 접어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경제적, 물주의적 손실을 키워 전장에서 러시아의 불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투합세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러시아가 방어에 실패해 투합사가 다시 불타거나 방어를 구축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른 정유소나 터미널을 계속 타격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키 스위치가 발견되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며 전세가 바뀌고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멈출 수 없는 불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련의 공격들을 다뤘는데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공격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모든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